주주권을 잃게 됐습니다. 대기업 총수가 주총표 대결로 대표 자리에서 물러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일본 닛산 본사가 올해 르노 삼성의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 로그의 발주량을 기존보다 25% 줄이겠다고 통보했습니다. 노조 파업의 생산 물량 감축까지 르노 삼성의 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느끼는 경기 체감 지수가 넉 달 연속 개선됐지만 집값 전망에는 여전히 비관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택가격 전망은 올 들어 석 달 연속 역대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정부가 직접 규제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해당 규제를 폐지하거나 혹은 개선하는 제도가 본격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대형 저축은행이나 우체국에서도 해외 송금이 가능하고 또 증권과 카드사의 해외 송금 한도는 5,000달러로 늘어납니다. 이상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대한항공 사내이사 연임에 실패했습니다. 이에 따라 조 회장은 20년 만에 대한항공의 대표이사직을 내려놓게 됐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윤재 기자, 오늘 주주총회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네, 대한항공은 오늘 오전 본사에서 제57회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조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안 등 4개의 의안을 표결에 붙였는데요. 조 회장이 사내이사 연임에 결국 실패를 했습니다. 국민연금과 외국인 투자자 그리고 소액주주 등과의 표대결에서 진 것인데요. 대한항공 정관에 따르면 사내이사 선임은 주총 참석 주주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 조 회장에 대한 안건은 찬성 64.1%, 반대 35.9%로 부결이 됐습니다. 네, 그럼 조 회장이 앞으로 대한항공의 경영에서는 완전히 물러나는 겁니까? 네, 조 회장은 그룹의 핵심 계열사인 대한항공 대표이사직에서 20년 만에 내려오게 됐습니다. 이로써 주주권 행사로 재벌 총수가 물러난 첫 사례가 됐는데요. 앞서 국민연금이 조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권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조 회장의 연임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습니다. 또 그동안 시민단체 등은 조 회장이 횡령과 배임,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것 자체가 주주가치 훼손이라면서 이사 선임을 반대해야 한다고 주장을 해왔습니다. 조 회장은 한진칼 등 다른 계열사 지분을 바탕으로 그룹 회장직을 그대로 유지할 전망인데요. 대한항공에 대한 오너가의 지배력과 영향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윤지혜입니다. 노조가 장기 파업 중인 르노 삼성의 미래에 먹구름이 드리워졌습니다. 닛산이 르노 삼성 자동차에게 기존 위탁 생산하던 물량을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더 알아보겠습니다. 최나리 기자. 네, 최나리입니다. 닛산이 기존 위탁 생산 물량을 조절한다고 르노 삼성에 공식 통보를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르노 삼성에 따르면 닛산은 위탁 생산하는 북미 수출용 SUV 로그의 연간 생산량을 계약 당시 최소 물량인 6만 대로 줄일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르노 삼성의 공장 가동률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로그는 지난해 기준 르노 삼성 부산 공장 생산량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되는 때는 오는 9월인데요. 9월에 로그 위탁 생산 계약이 끝나기 때문입니다. 새 계약을 맺거나 연장이 되지 않을 경우 인력 구조 조정 문제가 대두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편 르노 삼성이 닛산과 위탁 생산 양해각서를 체결했던 때는 2014년인데요. 이후 연간 10만 대 수준으로 가동되어 왔습니다. 저기다 그런데 이번 감축 결정은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판매 부진에다 노조 파업으로 가동 자체가 불안정해진 것이 원인입니다. 실제 가동률을 보면 지난 1월 75%에서 지난달 70%까지 떨어졌습니다. 주 생산 차종인 로그의 판매 부진에 노조 파업이 겹쳐진 결과입니다. 그렇군요. 오늘 노사는 다시 임단협을 벌이죠? 네, 우선 노사는 오늘 임단협에 다시 들어갑니다. 닛산의 감축 요청이 임단협에 어떻게 영향을 줄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과거 국정농단 사태 이후 대통령 행사에서 제외되는 이른바 정경련 패싱이란 말까지 나왔었는데요. 벨기에 국왕 방한에 따른 청와대 만찬에 이번에 허창수 회장이 초대를 받았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정윤영 기자. 네, 정윤영입니다. 정경련이 오늘은 벨기에 국왕을 초청해서 비즈니스 포럼을 연다고요?
네, 전경련은 오늘 필리프 벨기에 국왕을 초청해 비즈니스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벨기에 국왕과 벨기에 측 인사, 국내 경제계 인사 120여 명이 미래 신산업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앞서 어제 청와대는 벨기에 국왕 환영 만찬을 가졌는데요. 이 자리에 허창수 GS그룹 회장이 전경련 회장 자격으로 초대받았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허 회장이 전경련 회장 자격으로 청와대 공식 행사에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사실 전경련은 그동안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돼서 재계 맏형단체, 대표단체라는 말이 무색해질 정도로 위상이 추락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각종 대통령 행사에서 배제되는 등 이른바 전경련 패싱이란 말까지 나왔었습니다. 이번 초청을 계기로 청와대와 전경련 간의 불편했던 관계가 해소되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재계단체 얘기도 해보죠. 대한상의에서는 지난해 노벨 경제학상의 수상자인 폴 로머 교수를 초청해서 세미나를 열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대한상의는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로머 뉴욕대 교수를 초청해 한국 경제가 가야 할 길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로머 교수는 한국이 수십 년간 고성장을 이뤄냈지만 최근 성장 속도가 둔화돼 기존 성장 전략을 재편하는 게 불가피해졌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는 경제의 지속 성장은 노동, 자본과 같은 양적 투입보다 인적 자본, 기술 같은 질적 변화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정윤영입니다. 현대자동차가 서울 삼성동에 지을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GBC에 대해 서울시가 사상 최대 규모의 과밀부담금을 통보했습니다. 이번 과밀부담금은 1,400억 원으로 앞서 롯데월드타워에 부과된 것보다 600억 원 많은 액수입니다. 과밀부담금은 수도권 등 과밀억제권역에서 연면적 2만 5천 제곱미터 이상의 대형 건축물을 새로 짓거나 또 증축할 때 부과되는 부담금입니다. SK하이닉스의 용인 반도체 공장 건설 계획이 국토교통부의 수도권정비위원회를 최종 통과했습니다. 이석기 사장은 입장문을 통해서 공장 부지 조성이 완료되는 2022년 이후에 약 120조 원을 투자해서 4개의 생산 라인을 건설할 계획이라면서 반도체 코리아의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첫 수도권 규제 완화 사례로 앞으로 건설 사업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대학들이 반도체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반도체 학과를 신설한다고 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류정훈 기자. 네, 류정훈입니다. 어느 학교들이 반도체 학과를 신설하는지 말씀해 주시죠. 네, 해당 대학들은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카이스트로 반도체 업계의 고질적인 구인난을 해결하기 위해 반도체 인재 양성에 나섰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이들 대학과 함께 반도체 계약학과를 개설했는데요. 현재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해당 대학들과 협의가 진행 중입니다. 네, 기업과 대학이 계약을 맺은 학과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업에서 운용 비용을 제공하는 것 같은데 혜택은 어떻습니까? 현재 예상되는 재학생 혜택은 입학생 전원이 4년 전액 장학금을 받는 겁니다. 또한 국내의 반도체 기업에서 인턴십 프로그램을 진행하고요. 무엇보다 과를 졸업하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에 입사하게 됩니다. 현재 검토 중인 학생 수는 대학 한 곳당 50명에서 100명 정도입니다. 관계자는 개설학과는 삼성전자가 운영하는 성균관대 반도체 시스템 공학과를 모델로 삼아 다른 대학에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류정훈입니다. 현대기아자동차가 중국에서 생산 감축에 들어가면서 함께 진출했던 우리 기업들이 후폭풍을 맞고 있습니다. 자동차 부품회사뿐만 아니라 금융과 자영업 등도 마찬가지인데요. 먼저 비상이 걸린 우리 은행들의 모습을 베이징에서 권세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베이징 현대 의존도가 높았던 은행들은 기업금융과 개인금융의 비중이 최대 9대1에 달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현대기아차의 감축 소식은 현지 진출 은행들에게는 사실상 비상사태 선포와 다름없습니다. 금융 지원 목적이라든지 이런 걸 위해서 진출했는데 북경 현대차가 이제 어려우니까 은행들도 지금 상황이 좋은 상황은 아니죠. 이미 중국에 진출한 우리 은행들의 자산 건전성은 악화되고 있습니다. 원금을 떼일 위험도가 인도네시아에 이어 두 번째로 높습니다. 미국이나 일본에 진출한 은행 점포와 비교하면 두세 배가량 높은 수준입니다. 국내 은행 중국 점포들은 현대차의 성패에 따라 울고 웃는 구조에서 벗어나기 위해 안간힘입니다. 또 국내 은행들이 힘을 합쳐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중국 기업에 집단 대출을 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원 티켓 사이즈가 1억 3, 4천만 불 정도 돼야 되는데 한국 기업의
한도는 사실 2천만 불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한국계 은행들이 그 연합을 해서 중국계 우량 그 기업들을 우리가 거래할 수 있는. 현대기아차와 부품사들의 몫이 줄어든 자리를 채우기 위해 은행들의 몸부림이 시작됐습니다. SBS CNBC 권세욱입니다. 네, 하지만 중국에서 어려운 건 우리 기업과 은행뿐만이 아닙니다. 손님이 줄면서 한인 자영업자들의 시름도 늘고 있는데요. 살아남기 위한 이들의 몸부림을 김성훈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중국 베이징의 한인타운인 왕징 지역입니다. 퇴근 시간인데도 인적이 드물고 조용해 번화가라는 말이 무색합니다. 지금 사람 많이 줄었어요, 여기. 사람도 없거니 와도 경제가 이제 안 좋으니까 다. 한국 사람들 상대로 한국 직원들, 한국 기업 실장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베이징 한국인회는 사드 논란 직전에 10만 명에 달했던 베이징 한국 교민 수가 최근 2만 명까지 급감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사드 보복, 현대기아차 감축, 여기에 중국 경기 둔화까지 삼각 파도가 들이닥친 겁니다. 2017년 사드가 터지고 나서는 거의 곤두박질이란 표현이 맞을 정도로 매출이 한 40에서 50%가 떨어졌었습니다. 아예 중국을 떠나 베트남 등 다른 곳을 찾아 나서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 12만 명 상대로 장사를 해도 그리고 임대료, 식자재가 3분의 1 수준이고 순이익률이 50%라는 얘기를 해요, 자기들은. 그러니까 거기서 장사하지 왜 똑같은 외국인도 중국에 사느냐. 남아서 살아야 하는 이들은 간판과 메뉴판에서 한글을 지웁니다. 한때 자랑거리였던 한식 목록 대신 중국인 기호에 맞춘 요리 이름이 자리를 대신합니다. 주재원 등 교포를 상대로 한 장사만으로는 더 이상 버티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차이나 드림이 식어가고 있습니다. SBS CNBC 김성훈입니다. 경제 상황이 좋아질 것이라는 소비자들의 기대감이 넉 달 연속으로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집값에 대한 전망은 석 달 연속으로 역대 가장 낮은 수준인데요. 취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한진 기자, 경제 상황 개선에 대한 소비자들의 기대감 어떻습니까? 네, 한국은행에 따르면 이달 소비자 심리 지수는 99.8로 한 달 전보다 0.3포인트 올랐습니다. 지난해 9월 100을 기록한 이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넉 달 연속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다만 여전히 100을 넘지 못하면서 아직까지는 과거보다 소비 심리가 비관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군요. 앞으로의 생활 형편은 어떻게 될 것으로 봤습니까? 네, 생활 형편 전망 지수는 94로 한 달 전보다 2포인트, 소비 지출 전망 지수는 110으로 같은 기간 1포인트 올랐는데요. 현재와 비교할 때 6개월 이후 생활 형편과 소비 지출이 더 나아질 것으로 기대했다는 의미입니다. 올해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임금 수준에 대한 높아진 기대감이 반영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다만 추가 임금 상승에 대한 기대가 약해지고 주 52시간 근로제에 따라 노동시간이 줄면서 앞으로 임금이 더 오를 것이라는 전망은 4포인트 내려갔습니다. 김 기자, 근데 주택 가격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정적인 전망이 많다고요? 네, 주택가격 전망 지수는 한 달 전보다 1포인트 내린 83을 기록했는데요. 지난 2013년 1월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한국은행은 최근 부동산 경기가 악화한 영향을 받았다고 분석했는데요. 정부가 9.13 대책을 내놓은 직후인 지난해 10월 하락 전환한 다음 6개월 연속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김한진입니다. 다음 달부터 상가 임대차 계약의 보호 범위가 확대됩니다. 서울의 경우 보증금 9억 원 이하까지는 임대료 인상률 제한 등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박연신 기자. 네, 박연신입니다. 네, 그러니까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보증금의 기준이 올라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국무회의에서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는데요. 핵심은 임대차 계약 보호 대상이 되는 환산 보증금 기준액을 지역에 따라 상향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환산 보증금은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을 더한 금액인데요. 서울의 경우 현행 6억 1천만 원에서 9억 원으로, 부산과 과밀 억제 권역은 5억 원에서 6억 9천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이렇게 되면 임대차 계약 보호를 받는 상가 임차인도 90%에서 95%로 확대된다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 달 17일부터 시행됩니다. 이렇게 임대차 계약의 보호 대상이 되면 뭐가 달라지는 겁니까?
네, 보호 대상이 되면 우선 변제권이 부여되기 때문에 상가가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보증금을 먼저 변제받을 수 있게 되고요. 임대료 인상률도 연 5%로 제한됩니다. 보증금 전부나 일부를 월 단위 임대료로 전환할 경우에도 산정률이 제한돼 그만큼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또 임대차 관련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를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는 조정위원회를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에 두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달 전국에서 4만 7천 가구에 달하는 아파트 분양 물량이 공급됩니다. 부동산 114는 4월과 5월 2달 동안 10만 가구에 육박하는 분양 물량이 풀려서 올해 전체 분양 물량인 29만 가구의 33%가 집중 공급된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국민연금 소식입니다. 이혼한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나눠서 생활하는 수급자가 해마다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영규 기자. 네, 김영규입니다. 네, 국민연금 분할 수급자 얼마나 늘었습니까? 네, 2010년 4,632명에 불과했던 분할 연금 수급자가 2014년에 10,000명을 넘긴 후 그 2년 후에는 2만 명에 달했는데요. 지난해 28,259명으로 8년 새 6배 이상으로 증가했습니다. 성별로 보면 여성이 88%로 대부분을 차지하는데요. 연령별로 봤을 때는 70살에서 74살 사이 수급자가 4,200명으로 가장 많았고 80살 이상도 300명 가까이 됐습니다. 월 평균 수령액은 약 19만 원으로 10만 원에서 20만 원이 11,300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렇게 분할연금 수급자가 느는 건 황혼이혼의 증가 영향이 크겠죠? 그렇게 보입니다. 최근 나온 통계청 자료를 보면 지난해 이혼은 10만 8,700건으로 2년 전보다 2.5% 증가했는데요. 특히 동거 기간이 20년 이상 된 부부의 이혼 증가율이 9.7%, 30년 이상은 17.3% 증가하는 등 황혼 이혼이 크게 늘었습니다. 지난해 이혼한 부부의 평균 혼인 지속 기간은 15.6년으로 10년 전보다 2.8년 늘었는데요. 황혼 이혼이 늘면서 이혼 부부의 혼인 지속 기간도 늘어난 것으로 풀이됩니다. 김 기자, 그런데 이렇게 분할연금을 받으려고 해도 조건이 있다고요? 네, 우선 이혼한 배우자와의 혼인 유지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기에다가 분할연금 신청자 본인은 물론이고 전 배우자가 모두 노령연금 수급 연령이 돼야 합니다. 일단 분할연금 수급권을 확보하면 재혼하거나 이혼한 배우자가 숨져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급권을 얻기 전에 배우자가 숨지거나 장애연금을 받게 되면 분할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정부는 향후 분할 요건 중에서 최저 혼인 기간을 현재 5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완화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SBS CNBC 김영규입니다. 앞으로 저축은행과 우체국의 해외 송금이 자유로워지는 등 규제가 대폭 완화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정인아 기자. 네, 정인아입니다. 정부가 해외 송금 관련해서 규제를 대거 풀기로 했는데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우선 저축은행과 우체국의 해외 송금에 대한 규제가 폐지됐습니다. 당초 저축은행의 경우 내국인과 외국인 모두 해외 송금이 불가능했고 우체국은 내국인만 해외 송금이 가능했었는데요. 5월부터는 자유롭게 해외 송금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기획재정부는 79곳의 저축은행 중 21곳에서 해외 송금 업무를 담당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증권사와 카드사의 해외 송금 한도도 기존에는 건당 3,000달러, 연간 3만 달러였지만 5월부터는 건당 5,000달러, 연간 5만 달러로 상향 조정될 예정입니다. 정 기자, 이번 시행이 규제 입증 제도의 도입에 따른 결과라고 하는데 이 제도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네, 정부 부처가 직접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도록 하고 입증하지 못할 경우 해당 규제를 폐지하거나 개선하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활력 대책회의를 통해 규제 입증 책임제를 전 부처로 확산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각 부처별로 민원이 많은 2-3개의 분야를 뽑아 총 480개의 행정규칙을 5월까지 정비 완료할 예정이고 연말까지 나머지 1,300개의 행정규칙을 정비 완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정부는 오늘 회의를 통해 경기도 용인시 일대에 120조 원을 투자해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일자리 17,000개, 총 부가가치로는 약 188조 원이 창출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정인아입니다. 지난해 추석, 우리은행에서 다른 은행으로 송금이 먹통을 빚으면서 불편 겪으신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금융당국이 이 전산장애에 대해서 현장 조사를 벌였는데 징계를 위한 제재심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성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해 9월 우리은행에서 전산장애가 발생했습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인터넷과 모바일 뱅킹 송금이 먹통이 되면서 많은 고객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우리은행 IT 부문에 대한 검사를 마치고 제재심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내부에서 검토 확인 작업을 하고 있고요. 제재심의를 열어야 되거든요. 준비하고 있어서. 금감원은 우리은행 전산 시스템인 위니에서 장애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했고 어떤 점이 법적으로 저촉되는지에 대해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재 수준을 정해야 되고 어떤 법률 위반이 있고 이런 것들을 명확히 해야 되잖아요. 법률 검토라는 과정이 들어갑니다. 금감원 IT 검사 결과가 6개월에서 1년까지 걸리는 점을 감안한다면 제재심은 올 상반기 안에는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SBS CNBC 김성현입니다. 보험계약과 투자자문에만 적용되는 청약철회권을 대출 상품 등으로 확대하는 법안이 추진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위법하게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 해지권을 도입하고 또 청약철회권 대상을 확대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정안에는 일반 금융소비자가 제기한 소액 사건에 대해서 금융감독원의 분쟁 조정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됩니다. 국내 업체의 절반 정도가 성과가 낮은 직원에 대한 관리 제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노동연구원이 사업체 3만 6천여 곳을 조사한 결과 절반 정도가 저성과자의 관리 제도를 보유하고 있고 실제로 시행 중인 곳은 65%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저성과자 관리 제도 가운데 경고 조치가 22%로 가장 많았고 승급 제한과 멘토 지원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증시 상황입니다. 국내 증시는 현재 보합권에서 거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0.02% 오름세 2149포인트의 거래가 되고 있고 코스닥은 0.07% 빠졌습니다. 736포인트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주목해보실 종목들 차례대로 보겠습니다. 우선 대한항공입니다. 지금 주주총회 결과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사내이사 연임에 실패를 하면서 대한항공 경영권을 박탈당한 상태입니다. 대한항공 현재 1.54%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 한진팔 역시 2.3%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약세에서 거래가 되다가 현재 상승 반전했는데요. 이례적으로 1분기 실적 빨간불을 예고했지만 현재는 0.1%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아시아나항공입니다. 재감사에서 적정 의견을 받았지만 이틀 연속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는 0.73% 내림세입니다. 마지막으로 셀트리온입니다. 이번에 IT 서비스 사업에 진출한다는 소식이 올라왔는데요. 사업 다각화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면서 현재 2.86% 내림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증시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